남편을 보내드린 지 정확히 6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40년을 한결같이 우리 집 문턱을 드나들던 사람,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정태수 씨였습니다. 그날 그 사람의 손에는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저 또 남편을 추모하러 왔구나 싶어서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한 잔 우려내어 마주 앉았을 때 그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찻잔만 만지작거리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늙은 남자가 여든이 다 된 늙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라니. 그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님, 아니 순자 씨, 나하고 같이 남은 인생을 살아주시오. 나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태수. 그 사람은 우리 남편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하고, 같은 회사에 입사했다가 함께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결혼할 때 함께 신부집에 가서 함을 졌던 사람이고, 우리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복도에서 같이 밤을 새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거의 가족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내게 청혼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태수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이 떠난 지 이제 겨우 6달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더군요. 형님이 떠나기 전에 나한테 부탁을 했소. 자기가 없으면 순자 씨를 좀 돌봐달라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콕 박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정말 그런 부탁을 했을까? 만약 그랬다면 왜 나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을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한 달 후에 발견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형제처럼 살아온 사람, 왜 남편이 떠난 지 반년 후에 내 손을 잡으려 했을까? 그 무릎을 꿇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만약 당신 곁에도 평생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의 끝에 한 줄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날 정태수 씨를 돌려보낸 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비어있던 그 의자, 그 사람이 평생 앉던 그 가죽 의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청혼이라는 단어가 내 나이에 다시 들려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든을 코앞에 둔 여자에게, 그것도 죽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손을 내미는 일이 일어날 줄은요. 자식들에게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회사 일로 늘 바빴고 딸 혜림이는 그 무렵 시댁 일로 마음이 한껏 어지러워 있었거든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거절하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 오래 우리 곁에 있었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일렀습니다. 남편의 자리가 아직 따뜻한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힌다는 생각은 나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정태수 씨가 매일같이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는 김치를 담가 왔고, 그 다음에는 베란다 창틀을 고쳐주고 갔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쓰던 서재의 책장을 정리해 주겠다고 했고, 또 어느 날은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자기가 한번 봐주겠다고 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외로운 두 노인이 서로를 의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손이 자꾸만 머무는 곳이 있었어요. 남편의 책상 맨 아래 서랍. 그 서랍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잠가두던 곳이었습니다. 나에게도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남편만의 어떤 공간이었지요. 그 서랍 앞에서 정태수 씨는 자꾸 멈칫거렸어요. 손잡이를 만졌다가 놓고 또 만졌다가 놓고 그러다가 한 번은 내가 부엌에서 차를 내가는 사이에 서재에서 무언가 달칵하는 소리가 났어요. 내가 서둘러 가보았더니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책장 앞에 서서 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다만 그 사람의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요. 그날 저녁에 나는 그 서랍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디다 두었는지 나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남편의 옛 친구 한 분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남편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일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늦게 부고를 들었다고 미안해하면서 향을 사르고 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시더군요. 형수님, 혹시 그 정태수 그 사람이 요즘도 자주 오는가요? 나는 그 말투에 뭔가 묘한 기운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네, 자주 와요. 그이가 떠난 뒤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김 사장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형수님, 내가 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우리 그이하고 정태수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님이 떠나기 한 달 전쯤에 나한테 전화를 하셨소. 정태수 그 사람이랑 정리할 일이 있다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만 하시더이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한번 꼭 잡으셨지요. 조심하세요, 형수님. 사람은 오래 봐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정수님 고잉에 다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 사장의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정태수 씨하고 정리할 일이 있었다고? 더 못 참겠다고 했다고? 40년을 형제처럼 지낸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누웠던 안방의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이 떠나기 며칠 전에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내가 만약에 갑자기 떠나면 내 책상 서랍을 꼭 좀 살펴봐줘. 그때는 그저 늙은이의 푸념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자식들 몰래 열쇠 수리공을 불렀어요. 그 사람은 능숙한 손길로 서랍을 열어주고는 돈만 받고 떠났습니다. 서랍 안에는 누런 봉투 하나 하고 빛바랜 공책 한 권 하고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나는 먼저 공책을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였어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공책에는 날짜와 숫자와 사람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나는 점점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건 남편의 사업 장부였어요. 그런데 그 장부에는 내가 모르는 거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페이지에 태수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더군요. 나는 그 공책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정태수 씨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날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떡을 사들고 왔지요. 나는 공책을 얼른 옷장 안에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맞이했어요. 그 사람은 그날따라 옷차림이 단정했어요. 짙은 회색 정장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매던 무늬의 넥타이를 메고 있었지요. 나는 그 넥타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즐겨 매던 그 무늬의 넥타이를 왜 하필 이 사람이 메고 왔을까? 40년 친구라서일까? 아니면 이미 자기를 남편의 자리에 슬며시 올려놓고 있어서일까? 그런 사소한 옷차림 하나에서까지 나는 그날부터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차를 내가는 동안 그 사람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마치 처음 보는 집인 것처럼 벽에 걸린 사진을 들여다보고 책장의 책을 만져보고 베란다 창밖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그러시더라고요. 이 집은 형님이 평생을 모아 마련하신 곳이지요. 형님 손때가 안 묻은 데가 없을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이 그 집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 사람의 시선은 추억을 더듬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그건 값을 매기는 시선이었어요. 이 벽에는 얼마, 저 베란다 확장에는 얼마, 이 평수에 이 위치라면 얼마. 사람이 마음으로 보는 집과 머리로 계산하는 집은 그 시선의 결이 다르거든요. 40년을 우리 집을 드나든 그 사람이 그날만큼은
부동산 중개인의 눈으로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그 사람은 자식들 안부를 물었어요. 큰아들 민준이는 요즘도 회사 일이 바쁜가?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는가? 둘째 딸 혜림이의 시댁은 어디에 있는가? 평소에는 그저 의례적인 안부였을 그런 질문들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누가 우리 가족의 자산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누가 우리 집안일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질문 같았거든요. 민준이는 요즘도 그 회사를 다니나요? 혜림이는 시댁하고 사이가 좀 풀렸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적당히 둘러댔어요. 민준이는 잘 다녀요. 혜림이는 시댁 일로 마음이 좀 어지러워요. 그래도 사위가 잘해주니 곧 풀리겠지요. 사실은 큰아들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는 것도, 딸이 시댁 어른들의 재산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나는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40년 친구에게 다 털어놓았을 그런 이야기들을 그날부터 나는 단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이 한번 의심을 시작하면 그 의심이 자기를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차를 따르는 손은 그대로인데 그 손 안에 흐르는 마음의 결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40년의 친밀함이 사흘 만에 40년의 경계로 바뀌어 버렸지요. 그날 저녁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나는 다시 공책을 펼쳤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더 꼼꼼하게 읽었지요. 거기에는 단순한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어요. 태수가 인감을 가져갔다 돌려주지 않음. 태수가 새 통장을 만들었다고 함. 명예 확인 필요. 태수의 둘째 사위가 부도. 태수가 자금 융통을 부탁함. 거절. 그 후 회사 자금 일부 사라짐.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도려내는 듯 했어요. 남편은 알면서도 40년 친구를 차마 신고하지 못했던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손해를 보고 사업을 정리하고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 친구의 그릇된 행동이 우리 가족까지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려고 했고, 그러다가 그만 시간이 따라주지 않은 거지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네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정태수 씨의 큰 며느리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우리 집안하고도 자주 왕래가 있던 사람이라서 길에서 보면 한참을 서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람의 얼굴빛이 좋지 않았어요. 안색이 누렇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지요. 나는 안부를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이는 잘 자라요. 그 사람은 한숨을 길게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우리 집안이 좀 어려워요. 시아버님께서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제 와서 갑자기 시골에 집을 사신다는 둥, 새 사업을 또 시작하신다는 둥,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언가 짚이는 게 있었어요. 새 사업이라니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더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수, 큰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래요. 아주버님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아버님이 듣지를 않으세요. 가지신 돈을 다 쏟아 부으셔도 모자라다고 새로 또 어디서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고만 하시고요. 그 사람의 그 말이 정가를 에이 내가 그동안 의심해온 모든 것을 한꺼번에 또렷이 그려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무지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태수 그 사람이 나에게 청혼을 한 것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40년의 우정 때문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새로 벌이려는 일에 우리 가족의 재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남편이 떠난 뒤에 남겨진 그 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손에 넣을 가장 빠른 길이 결혼이라는 두 글자였던 거지요. 그날 밤 나는 안방의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천장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새로 발라준 벽지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그 벽지의 무늬를 한 칸 한 칸 세면서 나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드릴게요. 당신이 평생을 모아준 이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이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의 손에도 함부로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나는 한 가지 작은 결심을 했어요. 정태수 씨가 다시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살펴보기로 한 거예요. 어디를 보는지, 무엇을 만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사람의 진심은 큰 말보다 작은 몸짓에서 더 잘 드러나거든요. 40년 친구의 진짜 얼굴을 보려면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을 새로 만나야 했어요. 며칠 뒤 그 사람이 또 우리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지요. 노인들을 위한 재산 관리 안내서라고 했어요. 순자 씨,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재산을 정리해 두는 것도 자식들에 대한 예의요. 우리 사이가 정리되면 형님이 남긴 것들도 차근차근 정리합시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적어두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날 책상 위에 그 안내서를 펼쳐놓고 페이지마다 자기가 미리 표시해둔 곳을 보여주었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예금 계좌 통합, 사업체 양도. 마치 미리 짜놓은 순서대로 우리 가족의 재산을 자기 손으로 옮겨오겠다고 예고하는 듯한 책이었어요. 나는 그 페이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그 사람의 메모까지 깨알같이 적혀 있었어요. 자기 글씨로요. 태수 씨, 이 책은 어디에서 구하셨어요? 메모도 직접 하신 거예요. 내가 묻자 그 사람은 살짝 당황하더니, 아, 그건 그저 노인이 되니 미리 공부를 좀 해본 거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나 그 메모들은 결코 일반적인 노인의 호기심에서 적힌 게 아니었어요. 마치 어떤 일을 미리 준비해 온 사람이 자기 계획표 옆에 일정과 비용을 적어두는 그런 메모였지요. 그날 그 사람이 가고 난 뒤, 나는 그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우리 집 주소의 일부가 적혀 있었고, 어떤 페이지에는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일부가 적혀 있었어요. 그저 우연히 적힌 숫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세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우리 가족의 재산 구조를 거의 다 파악해둔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40년 동안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거실에서 명절을 보내고, 같은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가족의 재산을 자기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일은 그저 충격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 일요일 큰아들 민준이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어요.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까지 다 함께요. 정태수 씨도 그날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지요. 식탁 위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 나는 며느리에게 부엌일을 부탁하고 잠시 안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평정심을 가다듬어야 했거든요.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정태수 씨는 손자, 손녀에게 일일이 봉투를 건넸어요. 봉투 안에는 두툼한 돈이 들어 있었지요. 아이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고 며느리는 황송해하면서도 받아도 되는지 망설였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아유, 이 정도가 뭐 그리 큰 거라고.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미리 인사하는 거지. 그 한마디에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고 민준이의 표정도 한층 풀렸어요.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은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자식들에게 봉투를 주고 작은 선물을 손에 들리고 따뜻한 한마디로 마음을 잡고 그 모든 친절들이 그동안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계산의 일부였는지를 나는 더 이상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친절이 진심인지 계산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친절은 빛을 잃어버려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정태수 씨는 민준이를 잠깐 서재로 데려갔어요. 두 사람이 한참을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며느리와 함께 설거지를 했지요. 한참 만에 서재에서 나온 민준이의 얼굴빛이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 나는 민준이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민준아, 아저씨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더냐?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사업을 자기가 인수해서 정리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곧 결혼을 하실 거니까 자식들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고요. 그러시면서 우리 사업 자금이 부족하면 본인이 좀 융통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 대가로 어떤 서류에 도장을 좀 찍어 달라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끝부분에서 떨렸어요. 나는 천천히 물었어요. 그 서류가 어떤 서류였더냐?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하고 아버지 회사 지분에 대한 위임장이래요. 어머니가 도장을 찍기 전에 자식들이 먼저 동의해주면 일이 수월해진다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한 단계 한 단계 자기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아, 너는 뭐라고 대답했니? 내가 묻자 민준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저는 아저씨를 평생 친아저씨처럼 여겨왔잖아요. 의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하고 의논해 본다고만 했어요. 나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다. 의심을 못한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믿어주려 한 거니까. 그래도 이제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안경 집안의 글, 공책 속의 장부, 박 회계사님의 말씀, 그리고 며느리에게서 들은 새 사업 이야기까지. 민준이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다 알면서도 40년 친구를 참아 어쩌지 못해서 그 말이 나에게도 가슴을 찔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를 짚고 가야겠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아픈 건 배신을 당한 그 순간이 아니에요. 배신을 당하기까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믿어온 자기 자신의 그 시간이 한꺼번에 부정당하는 느낌이 가장 아픈 거예요. 40년의 우정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픈 게 아니라 40년 동안 진짜라고 믿었던 내 마음이 헛것이었다는 게 아픈 거지요. 그날부터 민준이도 자기 회사 일을 줄이고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두 모자가 머리를 맞대고 앞길을 의논했지요. 우리는 박 회계사님을 한 번 더 찾아갔고 변호사 한 분도 만났어요. 변호사님은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한 정황이 됩니다. 그러나 가족분들이 어디까지 가실지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질문은 나에게 가장 무거운 질문이었어요. 정태수 씨가 한 일을 다 밝히면 40년 우정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온 동네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남편의 마지막 며칠이 어땠는지에 관한 소문도 어떤 모양으로든 떠돌게 되겠지요. 자식들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저 조용히 넘어가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일을 반복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안경집 안에 남겨둔 그 짧은 한 줄의 글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한 채로 묻혀버리게 될 거예요. 자식들을 지키려고 자기 자신은 끝내 침묵하셨던 그분의 마지막 마음을 우리가 또 한 번 묻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지요. 며칠 동안 나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새벽이면 베란다에 나와 앉아서 동네에 불이 하나, 둘 켜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어느 집 창문에 불이 켜지면 그 집에서 누군가가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의 그 새벽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끝없이 묻고 또 묻는 시간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결정이 빨라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빗소리가 가만히 들려오는 새벽이었지요. 나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한 가지가 또렷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남편이 떠나기 며칠 전 정태수 씨와 함께 다녀온 그곳이 어디였을까? 그날 밤 남편의 얼굴빛이 왜 그렇게 어두웠을까?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오늘까지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을까? 나는 그날 아침 박 회계사님께 전화를 걸어 하나만 더 부탁드렸어요. 남편이 떠나기 며칠 전 회사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요. 박 회계사님은 한참을 자료를 뒤지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떠나시기 사흘 전에 큰 금액이 한 곳으로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모르는 이름인데 그 통장의 거래처가 정태수 씨의 사위가 운영하던 회사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그림을 끝까지 다 그리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그림은 끝까지 다 그리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법이거든요. 우리 남편이 떠나기 사흘 전에 정태수 씨와 함께 다녀온 그곳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나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끝내 알지는 못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 남편은 마지막 며칠 동안 40년 친구의 손에 의해 자기가 평생 일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견디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 친구를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결정을 혼자서 내리려고 하셨다는 것. 그 결정의 무게를 어쩌면 그분의 몸이 끝까지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나는 그날 아침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남편이 자식들을 지키려고 침묵하셨다면 나는 그 자식들의 어머니로서 또 다른 침묵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침묵은 사실을 묻어버리는 침묵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두는 침묵이어야 했어요. 그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완전히 다른 침묵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40년을 진심으로 대해온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거짓 표정을 짓던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차를 따르는 내 손이 떨리지 않도록, 웃는 입꼬리가 어색하지 않도록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날따라 유난히 친절했고 유난히 다정했어요. 자꾸만 우리가 함께할 미래에 관해 이야기했지요. 순자 씨, 이 집은 너무 크고 외로워요. 우리가 함께 살 새 집을 알아보면 어떨까요? 한적한 시골에 작은 정원이 있는 집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 집을 정리하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남편이 남긴 사업체도 자기가 인수해서 정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통장이며 부동산이며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순자 씨는 그저 편안하게 지내기만 하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내 곁에서 형제처럼 지낸 사람의 입에서 어쩌면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지. 나는 그날 저녁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옷장에서 공책을 꺼내 다시 펼쳤어요. 공책 뒷장에는 남편의 필체로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태수가 가져간 돈, 결국 못 받아낼 것 같다. 이대로 두면 우리 식구가 다친다. 변호사를 만나야겠다. 그 문장 옆에 적힌 날짜는 남편이 떠나기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날 밤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단 한 줄의 문장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 공책을 가슴에 안고 그 가죽 의자에 앉아서 새벽이 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나는 남편의 회계일을 봐주던 박 회계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분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형수님, 어쩐 일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나는 공책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그분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나는 나를 보여드렸어요. 박 회계사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셨어요. 그러더니 잠시 고개를 떨구셨지요. 형수님,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장부에 적힌 거래들은 정태수, 그 사람이 형님 모르게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이에요. 형님은 떠나시기 직전에 이 사실을 다 알아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의논을 하시려고 했는데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신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박 회계사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정태수 씨가 가져간 돈이 얼마나 되나요?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종이 위에 숫자를 적어 보여주셨어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건 우리 부부가 평생을 모은 재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어요. 박 회계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형수님, 만약에 형님이 살아 계셨다면 이 일을 법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떠나시면서 이 모든 게 어둠 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정태수.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찾고 있는 거고요. 나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형수님, 만약에 형수님이 그 사람과 재혼을 하시게 되면
형님이 남긴 재산도, 회사도, 그리고 이 장부도 전부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한 일은 영원히 묻히게 되는 거예요. 박 회계사님의 그 말이 내 가슴 한가운데를 쇠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버스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40년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남편의 마지막 며칠을 다시 떠올려 보았어요. 남편이 떠나기 일주일 전, 그 사람은 유난히 말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저녁이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늦은 밤에 안방으로 들어오던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에는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한 번은 내가 야식을 들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황급히 종이를 서랍에 집어넣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저 사업 걱정이 많은가 보다 했지요. 그리고 떠나기 사흘 전이었어요. 남편은 정태수 씨와 함께 어딘가에 다녀온다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늦게 돌아왔는데 남편의 얼굴빛이 아주 어두웠어요. 정태수 씨는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웃고 더 자주 어깨를 두드렸지요. 나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사람은 끝까지 봐야 알아. 그게 남편이 나에게 남긴 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주세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의 본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안다고 믿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아는 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로 선택한 모습뿐인 거예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어쩌면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온 나는 자식들을 부를까 한참을 망설였어요. 큰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려고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만약 내가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의 평온은 영원히 깨질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의심하게 될 거고 40년 우정을 형제처럼 여겼던 자기들의 기억마저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침묵하기에는 내가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무거웠어요. 나는 결국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좀 의논할 일이 있다.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큰아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집으로 왔어요. 나는 공책과 통장을 그 아이 앞에 펼쳐놓고 박 회계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정태수 아저씨를 친아저씨처럼 따랐던 아이예요. 어렸을 때 처음 자전거 타기를 배운 것도 그 아저씨에게서였고, 대학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자랑한 사람도 그 아저씨였지요. 민준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태수 아저씨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 아이의 눈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우리 모자는 거실에 앉아서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지요. 딸 혜림이에게도 알려야 했어요. 그러나 혜림이는 그 무렵 시댁일로 마음이 어지러워서 도저히 이런 이야기를 꺼낼 형편이 아니었어요. 나는 큰아들과 의논한 끝에 혜림이에게는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각자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러는 사이에도 정태수 씨는 계속해서 우리 집을 드나들었어요. 어떤 날은 꽃을 가지고 왔고, 어떤 날은 한약을 다려왔어요. 어떤 날은 내 손을 슬며시 잡고, 순자 씨, 우리 이제 결정을 합시다. 너무 늦으면 자식들이 더 힘들어 할 거요. 그렇게 다그치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라고 답했어요. 연기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고, 머릿속에서는 슬픔이 휘몰아치는데, 얼굴은 평온해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차를 따르고 음식을 차리고 안부를 묻는 일들이
마치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맨발로 걷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진실을 다 알아내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오후, 정태수 씨가 자기 집으로 잠깐 들어오라고 했어요. 의논할 일이 있다고요. 나는 그 사람의 집으로 갔어요. 그 집은 사모님이 떠나신 뒤로 정태수 씨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었지요. 거실에는 사모님의 영정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우리 남편하고 함께 찍은 옛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사람은 따끈한 차를 한 잔 내오면서 말했어요. 순자 씨, 내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 그러더니 서랍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어요. 그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우리 집을 팔고 시골에 새 집을 사겠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그 매수인 이름란에는 우리 집이 정태수 그 사람 명의로 옮겨지는 것으로 적혀 있었어요. 순자 씨, 이건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한 거요. 결혼을 하면 어차피 한 식구가 되는 거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지 않겠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 도장을 찍을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40년 친구의 진짜 얼굴이 그 한 장의 종이 위에 너무도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태수 씨, 이렇게 중요한 일은 자식들하고도 의논을 해야지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차근차근 이야기합시다. 그 사람은 살짝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그 집을 나오면서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가로등 아래에 서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아세요? 40년 동안 형제처럼 여겨온 사람이 사실은 내 남편의 등 뒤에서 무엇을 해왔는지를 마주하는 일은 마치 거울 속에 내 얼굴이 갑자기 낯선 사람의 얼굴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그 외로움은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남편의 사진을 올려놓고 향을 한 자루 사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당신이 마지막에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떠나기 전에 다 말해주지 그랬어요. 사진 속의 남편은 그저 묵묵히 웃고만 있었지요. 그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남편의 안경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그저 안경만 들어있던 그 안경집을 나는 왠지 모르게 한번 열어보고 싶어졌어요. 안경을 꺼내자 그 아래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그 종이를 펼치는데 손가락이 자꾸만 떨렸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내가 만약 갑자기 떠나면 태수를 가까이 두지 마시오. 그 사람은 나에게 못할 짓을 한 사람이오. 자식들을 지키시오. 미안하오. 다 말해주지 못해서. 그 짧은 글을 다 읽고 나서 나는 그 종이 위에 한참을 엎드려 울었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떠난 뒤에 정태수,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어쩌면 떠나기 며칠 전부터 자기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짧은 글을 안경집 안에 숨겨두었던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안경집을 열어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요. 40년을 같이 산 부부의 마지막 약속. 그건 말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정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 씨, 우리 자식들하고 다 같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그이가 남긴 일도 같이 정리하고 새 출발도 정식으로 약속합시다.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순자 씨, 너무 일을 크게 만들지는 맙시다. 식구들끼리 조용히 정리할 일도 있는 거요. 그 말투에서 나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더욱 또렷이 드러나거든요. 40년 동안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정태수 씨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거실의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을 앉던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사람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를 가만히 더듬어 보았지요.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가구만 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짊어진 짐의 무게도 함께 남는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어요. 이제 그 무게를 누군가는 받아들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딸 혜림이가 우리 집에 들렀어요. 시댁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식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게 해야 할지를 정하는 일은 어쩌면 부모가 평생 동안 가장 자주 해야 하는 결정인지도 몰라요. 저녁 식탁을 치우고 나서 나는 혜림이를 안방으로 데려가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정태수 씨의 청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공책 이야기, 안경집안의 글, 박 회계사님께 들은 이야기, 그리고 며칠 전에 알게 된 송금 기록까지를 다 들려주었어요. 혜림이는 처음에는 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이야기가 안경집의 글에 이르자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엄마, 아저씨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저씨가 사주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녔잖아요. 명절마다 우리 집에 와서 아빠랑 술잔을 기울이시던 그 모습이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혜림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어요. 그 아이는 결혼한 뒤로 좀처럼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아이였는데 그날 밤에는 어린 시절의 그 작은 혜림이로 돌아간 듯이 울었어요. 혜림아, 다 거짓이었다고는 엄마도 말 못한다. 사람의 마음에는 진심도 있고 거짓도 같이 들어있을 때가 많아. 어쩌면 어렸을 때 너에게 자전거를 사주시던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지도 몰라. 그 진심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한 일은 따로 떼어서 봐야 한단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어요. 혜림이는 한참 만에 눈물을 닦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정리할 거다. 동네에 소문이 나게 만들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한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도 않을 거야. 그 두 가지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 가족의 이름과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지킬 방법을 찾을 거다. 며칠 사이에 우리 가족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변호사님과 박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남긴 재산의 명의를 차례차례 정리했어요. 부동산 일부는 자식들 명의로 옮기고 회사 지분은 외부 감사를 거치도록 했지요. 그리고 정태수 씨가 미리 만들어둔 그 위임장 양식은 완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직접 알릴 자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 사이에도 정태수 씨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자 씨, 결정이 어떻게 되어가요? 자식들하고 의논은 다 끝났어요. 시골에 봐둔 집은 다른 사람이 살까봐 마음이 급한데요. 그 목소리에는 점점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40년 친구의 그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목소리가 그 무렵부터 슬며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한 번은 그 사람이 약속도 없이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도장 가게에서 새로 새긴 듯한 도장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순자 씨, 이거 한번 봐주시오. 두 사람 이름이 같이 새겨져 있는 도장이요. 인생의 새 출발을 기념하는 의미로 우리 둘이 하나의 도장을 같이 쓰자는 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도장을 내 손에 슬그머니 쥐어주려고 했어요. 나는 그 도장을 받지 않았어요.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로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똑바로 바라본 적이 없는 눈빛으로요. 그 사람은 살짝 움찔하더니 도장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왜 그러시오? 순자 씨,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소? 그렇게 묻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태수 씨, 며칠 후에 자식들이 다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날 우리 함께 의논합시다. 인생의 새 출발도 그이가 남긴 일들도 다 그 자리에서 정리하기로 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등이 우리 집 대문을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도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이었어요.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받았더니 정태수 씨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였지요. 거칠고 조급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순자 씨, 자식들 모이는 자리 말이오. 우리 둘이 먼저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자식들 앞에서는 어른들끼리의 일을 다 꺼내기가 좀 그렇잖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무마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어요. 태수 씨, 어른들끼리의 일은 자식들 앞에서 정리하는 게 가장 깨끗한 거예요. 자식들이 모르는 어른들의 약속이 많을수록 자식들이 나중에 짊어지는 짐이 무거워지는 법이거든요. 며칠만 기다려 주세요. 그 자리에서 다 정리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안방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식들 앞에서 40년 친구의 가면을 벗기는 일은 어머니로서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 나는 자식들과 함께 그날의 자리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차근차근 의논했어요. 어디까지 말할지, 어디서 멈출지, 그 사람의 어떤 반응에 어떻게 대응할지. 마치 결혼식이나 회가변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그 자리의 순서를 하나하나 정리했지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것은 잔치가 아니라 40년의 우정에 대한 마지막 작별식이었어요. 며칠 뒤 우리 집 거실에 다 같이 모였어요. 큰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그리고 딸 혜림이와 사위까지요. 정태수 씨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왔어요. 손에는 자식들에게 줄 선물도 들고 있었고요. 그 사람은 자식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어렸을 때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일, 운동회에 함께 가던 일, 대학 합격 때 같이 축하해 주던 일들을요. 자식들의 얼굴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거든요. 태수 씨,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이가 남긴 일들을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나는 공책과 통장과 안경집 속의 종이를 식탁 위에 천천히 꺼내 놓았어요. 정태수 씨의 얼굴이 그 순간 어떻게 변하던지요. 마치 가면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그 종이들을 내려다보다가 이윽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순자 씨, 이게 다 무슨 오해요. 그건 다 옛날에 형님하고 정리가 끝난 일이요. 그러나 그 말에는 더 이상 40년 우정의 다정함이 묻어 있지 않았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남기신 글이에요. 그리고 이 장부는 박 회계사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신 거고요. 오해라고 하시기 전에 한 줄씩 같이 읽어볼까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얼음 같은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정태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 순간 평소 조용하던 딸 혜림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앉으세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40년 동안 아저씨한테 어떤 마음으로 차를 끓여드렸는지 아세요? 혜림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 아이의 그 목소리에 그 사람은 결국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우리 집 거실에서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를 나는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은 너무 무거워서 차마 옮기지 못하겠고, 어떤 말은 너무 슬퍼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다만 그 자리에서 정태수 씨는 자기가 우리 남편의 사업 자금을 오랫동안 빼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떠나기 며칠 전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도요.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말은 그 사람의 마지막 변명이었어요. 형수님, 나도 어쩔 수가 없었소. 우리 아이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진 빚이 산더미였소. 형님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고, 그래서 그저 잠깐만 빌리는 셈 치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끝을 흐렸어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의 자식을 도와주지 못한 죄책감이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어 있더군요. 나는 그 사람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그이가 그 사실을 다 알아냈을 때 태수 씨는 그이한테 뭐라고 했나요? 그이가 떠나기 사흘 전에 두 분이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그날 밤 그이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웠나요? 그 사람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얼굴을 두 손에 묶고 어깨를 떨었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정확히 무슨 마음으로 떠나셨는지를 아저씨는 알고 계시지요. 그날 아저씨하고 함께 다녀오신 곳에서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그걸 굳이 파헤치지 않겠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침묵을 선택하신 일이니까요. 민준이의 그 한마디에 정태수 씨는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가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진실을 다 말할 수 있는데도 그 진실을 끝까지 다 꺼내지 않는 순간 말이에요. 그건 용서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한 부모의 마지막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 남편이 떠나기 전에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견뎠고, 무엇을 끝까지 말하지 않기로 했는지를 나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날 우리는 정태수 씨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첫째, 빼돌린 자금에 대한 책임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는 것. 둘째,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 사람은 두 손을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40년 동안 우리 집을 드나들던 정태수 씨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 대문을 나섰어요. 그 사람이 떠난 뒤로 나는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자식들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며느리와 사위도 떠나고 집안에는 나 혼자뿐이었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는 그 거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낼 때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는데 그날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지요. 내가 운 건 정태수 씨 때문이 아니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것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마지막 며칠을 얼마나 외롭게 보냈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등을 찔린 그 마음을 그 사람은 아내인 나에게도 차마 다 털어놓지 못했어요. 자식들에게도 그랬고요. 그저 안경집 안에 짧은 글 한 장을 숨겨두고는 혼자 그 무게를 다 안고 떠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큰아들 민준이는 박 회계사님과 함께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했고, 딸 혜림이는 시댁일을 마무리하고 나서야 아버지와 아저씨 사이의 일을 다 알게 되었지요. 혜림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어렸을 때 정태수 아저씨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일이며 함께 사진을 찍던 일들을 모두 다시 떠올려야 했거든요. 정태수 그 사람은 자기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었어요. 나머지는 결국 다 받아내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을 파고들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선택한 침묵을 우리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어떤 일은 끝까지 밝히는 것보다 적당한 선에서 묻어두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하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정태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들었어요. 그 부고를 들었을 때 나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미움도 분노도 슬픔도 그저 다 사그라들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자식들이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왔지요. 그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머니께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알았다고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나는 그 자식들을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아버님의 죄는 아버님의 것이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어려서부터 우리 집 식구처럼 자란 아이들 아니냐. 이 할미 마음에는 너희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한 점도 없다. 그 아이들은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서 나는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 나는 그때보다 더 늙은 할머니가 되었어요. 우리 집 거실의 가죽 의자는 이제 너무 낡아서 가죽이 갈라지고 있어요. 남편의 서재는 그대로 두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안경집도 그대로요. 가끔 그 안경집을 열어볼 때마다 나는 남편이 그 짧은 글을 쓰던 그 밤을 떠올려요. 자기 몸이 다 해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가 다칠까봐 끝까지 다 말하지 못하던 그 사람의 마음을요. 여러분, 사람을 끝까지 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느 날 누군가가 40년 동안 보여준 미소가 사실은 가장 두꺼운 가면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사람을 의심하면서만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사람을 의심하면서 사는 인생은 사실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과 다르지 않거든요. 내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배운 게 있다면 그건 두 가지예요.
첫째,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도 끝까지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그렇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너무 외로워진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어쩌면 살아가는 일의 전부일지도 몰라요. 남편이 떠난 뒤로,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나는 자식들에게 자주 말해요. 너희들도 살다가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한 번쯤은 멈춰서 그 사람의 등 뒤를 보아라.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앞에 있을 때보다 등을 돌렸을 때 더 잘 보이는 법이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무게를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가끔 옛 친구들이 우리 집에 차를 마시러 와요. 김 사장님도 그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분은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시면서 그러세요. 형수님, 내가 그때 한마디 말씀드리길 잘했지요. 나는 그 말에 그저 미소만 지어요. 만약 그분이 그 한마디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는 정태수 씨와 정말로 새 출발을 하려고 도장을 찍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요.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기도 하고 어떤 침묵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해요. 우리 남편의 마지막 침묵이 자식들을 지켰고 김 사장님의 한마디 말이 나를 지켰지요. 만약 두 사람의 그런 선택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집에서 어떤 사람과 살고 있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40년 친구가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세요.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던 그 사람의 진짜 표정을 한 번쯤은 다시 들여다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을 안다고 착각하고 그 안다는 착각 위에 우리의 미래를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친절을 받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멈춰서 그 친절의 뒤편을 보세요. 모든 친절이 의심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친절에는 가끔 너무 빠른 이유가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차리기까지 40년이 걸리는 일도 있는 거예요. 이 늙은 할미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슬프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안에는 마지막까지 아내를 지키려 한 한 남자의 마음이 있고 친구의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을 구한 또 다른 남자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믿어준 자식들의 마음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등 너머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다 만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인생이 조금은 더 견딜만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니까요. 오늘 밤 나는 또 우리 집 거실에 그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서 남편의 안경집을 한 번 더 열어볼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짧은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나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에 새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겠지요.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쯤은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로 내 등을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등을 돌렸을 때 그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었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봐주세요. 거기에는 더 놀랍고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순자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65세에 재혼했습니다. 첫 남편을 잃은 후 12년 동안 홀로 지내다가 어느 가을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웃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들어온 과부가 연로한 신사분을 만나 제 삶이 다시 꽃피게 되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 결혼한 지 정확히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실 만큼 울고 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정말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점잖은 말투,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눈빛.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런 시선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그때 다시 17살이 된 기분이었어요. 우리 큰딸도 처음에는 좋아했답니다. 엄마가 외롭게 늙는 모습이 가슴 아팠다고, 잘 됐다고,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의 진짜 얼굴은 결혼식이 끝난 그 다음날 아침에 보인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그 사람은 제 통장을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마치 당연한 일을 부탁하듯이 말이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부부니까 이제 한 식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한 명은 40이 넘은 사업가, 다른 한 명은 30 후반의 회사원. 결혼식 때 인사를 나눴는데 그때는 다들 어찌나 친절하던지요. 큰아들은 저를 보고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절까지 했고 작은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답니다. 저는 정말로 좋은 가족을 새로 얻은 줄 알았어요. 제 친자식들 못지않은 정을 줄 수 있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런데 그 다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왜 매일 밤 베개를 적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 6달 동안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꿈꾸는 분들이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서예 수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로운 분이 왔다고 다들 수군거리더군요.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안경 너머의 눈빛이 참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김재호라는 이름이었지요. 그분은 10년 전에 사모님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멀리 산다고 했고요. 저랑 처지가 비슷했죠. 처음에는 그저 같은 수업을 듣는 어르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날 그분이 저한테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할머니,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시지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어요. 12년 동안 누구도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식들도 다 바쁘고 손주들은 학원 가느라 정신없고 저는 그저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산 아래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옛날 이야기를 참 잘하셨어요. 젊었을 때 부산에서 무역회사에 다녔다는 둥, 자식들 키우면서 고생한 이야기,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외로움. 저는 듣고 또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었지요. 제 첫 남편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렸어요. 우리 첫 남편이 어떤 직업이었는지, 돌아가실 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우리 아파트가 어느 동네에 있고 얼마나 큰지, 심지어 통장에 얼마나 모아두었는지까지요. 저는 그저 외로운 마음에 누군가한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모든 정보를 한 줄 한 줄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었던 거였지요. 마치 장사꾼이 손님 주머니를 가늠하듯이요. 그 사람은 듣는 솜씨가 정말 일품이었어요. 제가 말을 시작하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적절한 순간에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고 추임새를 넣어줬어요. 가끔은 제 손을 토닥이기도 했지요. 그러면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게 되었어요. 한 번은 첫 남편이 남긴 보험금 이야기까지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주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그저 따뜻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 뒤에서 그 사람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으로 숫자를 두드리면서요. 복지관 수업이 없는 날에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동네 작은 공원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는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를 두는 정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거기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이쪽이 내가 요즘 친하게 지내는 순자 씨예요. 그러면 거기 어르신들이 다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부러워했지요. 재호 씨, 좋겠네. 이렇게 고운 분이랑 다니고 말이야. 저는 그때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른이 다 된 나이에 누가 그렇게 봐준다는 게 부끄러우면서도 좋았거든요. 한 번은 우리 동네 큰 시장에 같이 갔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줬어요. 호떡 하나, 따뜻한 두부 한 모,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살구. 사실 첫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첫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랑은 깊었지만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너무 다정해서 제가 평생 받지 못한 사랑을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빠지게 된 거였지요. 그 무렵에 저는 동네 친구 박 여사한테 이 이야기를 슬쩍 꺼냈어요. 박 여사는 저랑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보낸 친구였어요. 그런데 박 여사가 한 번 보고는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그 양반 너무 매끄럽지 않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이상하지 않아? 저는 그때 박 여사한테 화를 냈어요. 왜 좋은 사람 보고 그런 의심을 해? 너는 사람 보는 눈도 없니? 박 여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그날 얼마나 서운했을지 지금에서야 생각이 나요. 결국 그 친구의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분이 청혼을 했어요. 노인복지관 근처 작은 다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면서 말이지요. 순자 씨, 우리 남은 인생 같이 갑시다. 외롭게 살지 맙시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큰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딸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곧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행복이 우선이에요. 라고 했어요. 작은 아들도 흔쾌히 찬성했고요. 저는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청혼을 받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너무 기쁘기도 했고, 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첫 남편 사진을 꺼내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남편 사진 속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굳어 보이는 거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요. 저는 그날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사진은 그저 사진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첫 남편이 저한테 무언가 경고를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조용히 올렸어요. 양가 자식들과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모여서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정도였지요. 그날 김재호 씨의 큰아들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축사를 했어요. 아버지 곁을 지켜주실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형제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늦은 나이에 이런 좋은 가족을 얻게 되다니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사진을 보면 저는 정말 활짝 웃고 있어요. 한복을 곱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손에는 작은 부케를 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진을 다시 꺼내보면 묘하게 저만 환하게 웃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 있는 정도예요. 김재호 씨의 두 아들은 카메라를 보지 않고 어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지요. 지금에서야 알아요. 그 사람들은 결혼식이 아니라 어떤 거래의 시작을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신혼여행이라고 거창한 건 아니고 강원도 속초에 2박 3일 다녀왔어요. 바다를 보면서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우리 이제 같이 늙어가자.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게 해줄게. 저는 그 약속을 정말 믿었어요. 진심으로 믿었어요. 속초에서의 첫날 밤이 생생해요. 그 사람은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약 좀 사와야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요.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이 약 몇 가지 챙겨 먹는 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호텔 방에서 그 사람이 약 봉지를 꺼내는데
봉지가 정말 많은 거예요. 7~8가지가 넘는 약을요. 저는 놀라서 "그렇게 많이 드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살짝 당황한 얼굴이 되더니 "아,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요." 하고 웃어 넘겼어요. 그때 그 당황한 표정을 저는 보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아침, 그 사람은 호텔 발코니에 혼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였더니 그 사람이 작은 한숨을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로. 그 목소리에 무언가 짠한 게 묻어 있었어요. 마치 미안함과도 같은 그런 거요. 저는 그때 그게 사랑의 깊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양심의 흔들림이었어요. 자기가 곧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자기가 한 노인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마음이 흔들렸던 거지요. 문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한 식구니까 통장 관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옛날부터 가게 관리를 해와서 익숙해요. 당신 통장 좀 가져와 봐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서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통장을 꺼내려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제 통장에는 첫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제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큰아들이 결혼할 때 받지 못한 몫까지 합쳐서 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첫 남편이 생전에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이 돈은 네가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돈이다. 절대 함부로 쓰지 말아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안방에서 통장을 꺼내면서 저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첫 남편의 유언처럼 들리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거든요. 절대 함부로 쓰지 말아라. 통장 앞면을 보니까 첫 남편이 직접 적어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순자 노후 자금, 절대 외부 유출 금지. 그 글자를 보는데 가슴이 찌릿했어요. 죽은 사람의 글씨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메모를 떼어내고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마치 첫 남편 영혼을 두고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망설이는 저를 보고 그 사람은 웃었어요. 아니, 내가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관리만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부부니까요. 저는 통장과 도장을 그 사람한테 건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김재호 씨의 큰아들 민석이가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뵈러 오는 줄 알았는데 점점 행동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우리 집 안을 둘러보고 가구를 만져보고 심지어 안방까지 들어와서 옷장을 열어보기까지 했어요.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어머님, 그냥 집이 좋아 보여서요. 라고 하더군요. 민석이는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들고 왔어요. 과일이나 약과 아니면 비싸 보이는 한과 같은 것들.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친근하게 굴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손도 잡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요. 그 친절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거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사람이 친절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그런데 그 친절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저는 너무 늦게야 알게 되었어요. 민석이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아파트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요. 요즘 그 동네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면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하고 웃었어요. 그러자 민석이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혹시 저희가 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저는 그때 살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자식이 부모 일을 신경 써주는 거라고만 여겼어요.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하고 답했어요. 그 답을 들은 민석이의 눈빛이 한순간 반짝하는 걸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작은 아들 김민호도 자주 왔어요. 그 사람은 형보다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와서는 늘 우리 집 서류함을 슬쩍슬쩍
들여다봤어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거실 책장 앞에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머님 책장이 참 좋아 보여서요 하더라고요. 그 책장 안에는 우리 첫 남편이 남겨준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며 보험 서류며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저 그 사람이 책을 좋아하는가 보다 했어요. 어리석었지요. 그날 저녁 김재호 씨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민석이가 우리 집을 너무 자주 와요. 뭐 일이 있나요? 그러자 그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러더니 곧 다시 웃으면서 아들이 아버지가 새 장가 들어서 잘 사는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그 다음 주에 민석이의 부인, 그러니까 제 의붓 며느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어요. 마흔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여자였는데 입은 옷도 비싸 보이고 들고 온 핸드백도 명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차가웠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도 손은 잡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는 정성껏 한정식을 차려서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음식에 거의 손도 대지 않고 그저 우리 집을 둘러보기만 했어요. 시계를 봤다가, 벽지를 봤다가, 가구를 봤다가, 마치 집을 살러 온 사람처럼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 며느리는 일어났어요. 어머님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어요. 그러고는 갔어요. 그게 다였어요. 며느리가 가고 나서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치우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시집 식구가 처음 인사를 와서 음식에 손도 안 대고 간다는 게 우리 정서에는 큰 결례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그런 예의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그릇을 닦으면서 자꾸 그 며느리의 시선이 떠올랐어요. 음식보다 우리 집을 더 자세히 보던 그 눈빛. 옛날 동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 오는 며느리가 집부터 살피면 그 며느리는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거다. 그 말이 그날따라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곧 떨쳐버렸어요. 새로 맺은 가족을 의심하는 제가 못된 사람 같았거든요. 결혼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시장에 다녀오니까 집에 김재호 씨와 2아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양복 입은 남자 한 명이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다들 어색하게 일어났어요. 김재호 씨가 그 양복 입은 사람을 소개했어요. 여보, 이분은 우리 가족 변호사 박 변호사예요.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 변호사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변호사는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진 50대 정도의 남자였어요. 저를 보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회장님 가족 일을 오래 봐드리고 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김재호 씨가 무슨 회장이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박 변호사라는 사람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 아, 옛날 호칭이 입에 붙어서요.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 변호사는 1시간 정도 머물다가 갔어요. 가는 길에 김재호 씨한테 살짝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그러면 다음 주에 그 문제를 마무리하시지요. 그 말이 제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무슨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나가자 김재호 씨의 2아들도 일어났어요. 가는 길에 큰아들 민석이가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걸 저는 봤어요. 그 속삭임이 너무 짧고 빨라서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작전을 짜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한테 따져 물었어요. 변호사가 왜 우리 집에 와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사실은 내가 옛날에 진 빚이 좀 있어요. 그걸 정리하는 일이라 변호사를 만난 거예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요. 빚이라는 말에 제 머리가 핑 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없었거든요. 70살 넘은 노인한테 무슨 빚이 그렇게 큰 게 있을까 싶었지만 더 묻기가 무서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새벽마다 깨서 천장을 보고 그 사람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김재호 씨가 맞나? 자꾸만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다정한 남편이 되어 있었어요. 제 손을 잡고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요?" 하고 물었지요. 그러면 저는 또 마음이 풀어졌어요. 의심한 제가 못된 사람 같았어요. 그 무렵에 저는 큰딸한테 전화를 자주 걸었어요. 안부 인사만 하다가 끊었지요. 차마 의심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우리 딸이 결혼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속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 우리 딸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가는 게 보였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슴은 늘 두근거렸어요. 김재호 씨는 그런 저를 보고 "여보,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는 척했어요. 그 척이 얼마나 진짜 같던지요. 한 번은 동네 박 여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박 여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랬어요. "순자야, 너 왜 이렇게 야위었니? 어디 아프니?" 저는 웃으면서 "괜찮아, 환절기라 그런가 봐" 했어요. 박 여사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순자야,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 알았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박 여사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그것을 막았던 거지요.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잠시 후에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무언가 깊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결혼한 지 석 달이 되던 날이었어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저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김재호 씨가 외출을 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요. 저는 청소를 하다가 안방 옷장 위에 올려둔 그 사람의 낡은 가죽 가방을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늘 거기 그대로 있던 가방이었는데 그날따라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 무슨 서류 같은 게 보였지요. 그 가방은 그 사람이 결혼하면서 우리 집에 들고 들어온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어요. 낡은 갈색 가죽으로 된 가방인데 한 번도 그 안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호기심에 한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저 "옛날 추억 같은 거예요." 하고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혼자만의 추억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가방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손이 그쪽으로 갔어요. 제가 그 가방을 열어본 건 정말 한순간의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서류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가방 안에는 여러 통의 편지와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어느 병원에서 보낸 진단서였어요. 김재호 씨 이름으로 된 진단서. 거기에는 그 사람이 말기 환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의사 소견으로 길어야 1년이라고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유언장 초안. 그리고 그 옆에는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 부등본과 통장 사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다 조사해 놓은 것처럼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거기에는 김재호 씨의 두 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메모도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재혼하시면 여사님의 재산을 자연스럽게 합산하여 관리한다. 아버지 별세 후 상속 절차를 통해 최대한 회수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메모 옆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김재호 씨의 글씨로 깨알같이 적힌 수첩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거기에 제 이야기가 다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무심코 했던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순자 씨 큰딸, 결혼 잘 살고 있음, 사위 직업 안정적, 자주 방문 안 함. 순자 씨 작은 아들, 외국 출장 잦음, 어머니 관심 적음. 순자 씨 통장 잔액, 추정 5억 이상. 순자 씨 아파트, 강북, 시세 약 7억. 그런 식이었어요. 한 노인이 외로움에 못 이겨 털어놓은 모든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는 정보였던 거였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결혼 후 6개월 이내 통장 명의 변경 시도, 9개월 이내 부동산 명의 변경, 12개월 이전 상속 절차 마무리, 모든 일정 박 변호사와 협의, 일정표였어요. 일정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일정표가 그 수첩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하듯이요. 저는 그 수첩을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수첩 안쪽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도 있었어요. 순자 씨는 사람이 약하다. 자식들이 자주 안 와서 외로움이 깊다. 칭찬과 작은 선물에 잘 반응한다. 첫 남편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 사람과 비슷한 분위기로 다가가야 효과 있다. 그 글을 읽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 첫 남편을 흉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첫 남편이 좋아하던 옅은 회색 양복, 첫 남편이 즐겨 쓰던 표현들, 첫 남편이 자주 가던 종류의 식당, 다 그 사람이 미리 조사해서 따라했던 거였지요. 제가 첫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가장 사악한 방식으로요. 그 수첩에는 우리 자식들에 관한 메모도 있었어요. 큰딸, 시댁일로 바쁨, 친정에 거의 안 옴, 무신경, 작은 아들, 해외 출장 잦음, 어머니와 연락 드문, 두 자녀 모두 어머니 재산 관리에 큰 관심 없음, 노출 위험 낮음. 우리 자식들이 무신경하다는 평가가 거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 또 다른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 사람은 제 외로움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무관심까지 다 계산해서 저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자식들이 자주 안 와야 자기들의 계획이 발각되지 않으니까요. 가짜 가족이 진짜 가족의 빈자리를 노린 거였지요. 그 사실이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토할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난 게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다는 거였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표적으로 삼고 접근해 온 거였어요. 첫 남편이 남긴 유산, 제 작은 아파트, 통장에 모아둔 돈, 그것들이 다 그 사람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이른이 넘은 남자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면서 마지막 1년을 이용해서 한 노인의 전 재산을 자기 자식들 앞으로 넘기려는 그런 계획. 저는 그날 그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정확히 같은 자리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점심을 차렸어요.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저는 웃으면서 맞이했어요. 오셨어요? 친구는 잘 만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밤 저는 첫 남편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침대 밑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새 남편이 마음 상할까봐 치워뒀던 사진. 그 사진 속 첫 남편은 환갑 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당신이 남겨준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더라고요. 마치 첫 남편이 저한테 괜찮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면 된다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큰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처럼 안부 인사만 했어요. 그런데 통화 끝에 슬쩍 물었어요. 딸아, 혹시 김서방한테 아는 변호사 있니? 그냥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우리 딸은 의아해 하면서도 변호사 한 명을 소개해 줬어요. 저는 그 다음 날 김재호 씨가 병원에 가는 시간에 맞춰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 변호사 사무실은 종로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가는 길에 저는 택시 안에서 손을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결혼 반지를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요. 결국 빼지 않고 갔어요. 그 사람한테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변호사 앞에 앉았는데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 이렇게 끔찍한 사기였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기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결국 휴대폰을 꺼내서 그 서류들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할머님, 이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 노인분들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자산가 어르신들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변호사는 자기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할머님, 이거 보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적지 않아요. 자산이 있는 외로운 어르신들을 상대로 결혼이나 동거를 통해 재산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보통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부모가 접근하고 자식들이 뒤를 받쳐주는 시기지요. 저는 그 파일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져봤어요. 그 안에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변호사는 저한테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우선 통장과 도장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시급하다. 그리고 부동산 명의는 절대 함부로 변경하지 마라. 구도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빨리 혼인 관계를 정리할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변호사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변호사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벽에 기대 서 있어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게 해야 했거든요. 저녁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그 사람의 약을 챙겨드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동네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리가 그 친구 며느리가 또 속을 썩여서요. 그 사람도 따라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던지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잠든 후에 저는 살그머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거실 창문 너머로 새벽거리가 보였어요.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가로등을 한참을 바라봤어요. 마치 제 인생 같았어요. 깜빡깜빡 꺼질 듯 말 듯 흔들리는 등불 같은 인생이요. 그런데 그 가로등은 끝내 꺼지지 않았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 깜빡이면서 빛을 냈어요. 저는 그 가로등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나도 끝내 꺼지지 않겠다고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들키지 않게요. 먼저 동네 은행에 가서 통장 분실 신고를 했어요. 도장도 새로 만들었지요. 부동산 등기는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 줬어요. 저는 매일 아침 김재호 씨가 약을 먹고 잠시 산책을 나가는 그 한 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은행에 가던 그 첫날이 정말 떨렸어요. 우리 동네 은행은 김재호 씨도 잘 아는 곳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 혹시라도 직원이 김재호 씨한테 사모님이 통장 분실 신고하러 오셨어요 하고 말해버릴까 봐. 저는 일부러 옆 동네 은행 지점으로 갔어요. 머리에 모자도 푹 눌러쓰고요. 은행 직원이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일은 넘은 할머니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통장 분실 신고를 하러 왔으니 이상했겠지요. 그런데 그 직원이 친절하게 그러더라고요. 할머님,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진심 어린 친절이 얼마나 그리웠던지요. 은행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지요. 다행히도 그저 다른 할머니가 자기 친구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떨리던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길가에 서 있어야 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자기 남편을 피해서 자기 통장 분실 신고를 하러 다녀야 하는 그 기분.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함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김재호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돋는 것 같았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한참 안 보이던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좀 날카로웠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동네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 친구가 손주 봐달라고 부탁해서 잠깐 도와줬어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평생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이 나오던지 저도 놀랐어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못하는 게 없는가 봐요. 그 사람은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그래요? 다행이네. 하고는 다시 신문을 봤어요.
그 잠깐의 침묵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부동산 등기를 처리하는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갔어요. 등기소까지 변호사가 직접 모시고 가서 명예 변경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도 아직 아무 변경도 없었어요. 김재호 씨와 그 아들들이 일정표대로 진행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었던 거지요. 변호사는 그날 저한테 할머님,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일주일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일주일. 단 일주일 차이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질 뻔했던 거예요. 등기소를 나오는데 변호사가 저한테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주셨어요. 작은 카페였는데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햇살을 보면서 저는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지요? 이른이 넘도록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알아보고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외로움 때문이에요. 외로움은 누구든 약하게 만들어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응어리도 같이 녹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이 일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그 사람이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좀만 더 기다려라. 곧 정리될 거야. 그 여자가 사람이 좋아서 별 의심 안 한다. 약은 잘 챙겨 먹고 있고 의사는 길어야 10개월이라고 했어. 그 안에 다 처리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붙는 줄 알았어요. 그 통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박 변호사가 다음 주에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 가져온다고 했어. 그건 내가 어떻게든 사인 받아낼게. 그 여자가 글씨 잘 못 봐. 안경 없으면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봐. 적당히 다른 서류라고 속이면 사인할 거야. 저는 화장실 앞에서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요. 안경. 그 사람이 한 달 전에 제 안경을 가져갔어요. 내가 새 안경 맞춰줄게 하면서요. 그 뒤로 새 안경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이 깜빡한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숨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통화를 끊고 안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화장실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한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죄책감의 한숨이 아니라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만족의 한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 그것도 빨리. 하지만 어떻게 끝내야 할지가 문제였어요. 그 사람들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노인 한 명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가방, 안방 옷장 위에 그 가죽 가방.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재호 씨가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어요. 저는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가방을 내리고 안에 있던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자꾸 흐려지는 사진을 몇 번이나 다시 찍었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서류는 원래 자리에 정확히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변호사한테 바로 전송했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자꾸 시계를 봤어요. 그 사람이 산책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정확히 1시간 15분이었거든요.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가방 안에는 그 진단서와 유언장 초안, 그리고 그 무서운 수첩 말고도 다른 서류들이 더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작성한 부동산 명의 변경용 위임장. 거기에는 이미 그 변호사의 사인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제 사인만 들어가면 부동산이 김재호 씨 앞으로 넘어가는 그런 서류였어요. 저는 그 위임장 사진을 가장 정성껏 찍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느꼈거든요. 변호사한테서 답이 왔어요. 할머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경찰에 신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더 견뎌주세요. 그 메시지를 받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12년 동안 외로움을 견디다가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잠시 후에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왜 제가 지금까지도 매일 밤 울고 있는 이유인지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그 집에서 일주일을 더 살아야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어야 했고, 그 사람이 끓여주는 죽을 먹는 척 해야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죽을 절대 먹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변기에 다 버렸어요. 통화에서 들은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다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김재호 씨는 점점 더 다정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것처럼요. 저한테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손을 자주 잡았어요. 여보, 우리 결혼하길 정말 잘했지요?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다시 빛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한때 저를 정말로 떨리게 했던 그 말이 이제는 가장 끔찍한 거짓말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녁상을 차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일 박 변호사가 잠깐 들를 거예요. 별일은 아니고 서류 하나만 사인하면 돼요. 형식적인 거예요. 저는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위임장이었어요. 부동산 명의 변경용 위임장. 드디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네, 알겠어요.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일 오는 그 변호사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혹시 변호사가 오기 전에 모든 일이 들통나면 어쩌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목요일 아침 일찍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오늘 박 변호사가 와요. 위임장을 가져온대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랬어요. 할머님, 걱정 마세요. 일단 사인하지 마시고 몸이 안 좋다면서 미루세요. 시간만 벌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과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어요.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 속 주인공이 70살 넘은 저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박 변호사는 오전 11시에 우리 집에 왔어요. 김재호 씨와 큰아들 민석이도 함께 있었어요. 셋이 거실에 앉아서 저를 기다렸어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여기 몇 군데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별것 아니에요. 부부 공동 명의로 정리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 그게 사실은 단독 명의 변경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가슴에 얹고 그랬어요. 변호사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잠깐만 누워서 쉬다가 사인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방 문을 닫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손잡이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안방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시계만 봤어요. 오후에 경찰이 온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일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거실에서 박 변호사가 김재호 씨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회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사인 받으세요. 김재호 씨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 그 여자가 아프다잖아. 거실의 그 작은 대화 하나하나가 제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리서도 들렸지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렇게 시간을 끌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안방 문이 살짝 열렸어요. 큰아들 민석이가 빼꼼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빨리 끝내고 쉬시는 게 어떨까요? 민석이가 그 목소리는 다정한 척 했지만 마음이 급한 게 느껴졌어요. 저는 약하게 신음하면서 조금만 더 누워 있을게 했어요. 민석이는 한참을 문 앞에 서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등 뒤로 따끔하게 박혔어요. 그 사람들은 그날 어떻게든 제 사인을 받아내야 했던 거예요. 일정표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잠든 척 했어요. 민석이가 한숨을 쉬면서 문을 닫고 나갔어요. 1시간이 더 지났어요. 거실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작은 소리로 다투는 게 들렸어요. 박 변호사가 오늘 못 받으면 곤란합니다 하고 김재호 씨가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사람이 아프다는데 하고 민석이가 아버지 좀 단호하게 하셔야 해요 하고요. 그 다툼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안방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짧은 종소리에 거실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문을 열고 그리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살았다, 살았다. 그저 그 말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신고를 한 다음 날 새벽, 경찰이 우리 집에 왔어요. 김재호 씨가 자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미리 작은 가방 하나를 꾸려놓고 있었어요. 옷 몇 벌과 첫 남편 사진, 그리고 손주들 사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경찰들이 그 사람을 깨우고 동행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처음으로 진짜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분노와 당황과 차가움이 섞인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노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한 짓이지. 당신이 다 망쳐놨지?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한 톨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의 눈에서 그렇게 차가운 빛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경찰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갈 때 저는 그제서야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경찰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가여웠어요. 곧 세상을 떠날 사람이 마지막 1년을 그렇게 보내야 했다니. 자기 자식들한테 무엇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한 노인을 속이고 한 노인의 평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한 그 마음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이 노부모를 그렇게 부추겼다는 사실도 너무 슬펐어요.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말기 환자가 맞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변호사가 함께 짜낸 계획대로 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노인복지관, 그것조차 그 사람들이 미리 알아보고 등록한 곳이었어요. 동네에서 혼자 사는 자산가 노인을 미리 조사하고 그 중에서 저를 표적으로 정했던 거지요. 김재호 씨는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해요. 하지만 두 아들이 끈질기게 설득했고 자기 사후에 자식들한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결국 동참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람의 두 아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비슷한 일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저보다 앞서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었다는 거였지요. 다행히 다른 분들은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해요. 저만 그 사람들의 덫에 완전히 걸려든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어요.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구나. 외로움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눈멀게 하는구나.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박 변호사라는 사람의 정체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진짜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사기 전과가 있어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마치 변호사인 척 하면서 김재호 씨 가족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지요. 가짜 변호사, 가짜 가족, 가짜 사랑. 제 결혼 생활 6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였어요. 진짜는 단 하나, 제 외로움뿐이었어요. 그 외로움 하나가 저를 그 모든 가짜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간 거였지요. 법적인 절차는 변호사가 다 처리해 줬어요. 혼인은 무효가 되었고, 제가 그 사람한테 넘겼던 통장과 도장도 다 돌려받았어요. 부동산은 다행히 명예 변경 직전에 막아냈고요. 다만 결혼식 비용과 신혼 여행비, 그리고 신혼 초에 함께 산 가구들에 들어간 돈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변호사는 그 정도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른 분들은 전 재산을 다 잃은 경우도 많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 사람과 두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길게 하지 않겠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김재호 씨는 결국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워하면서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큰딸 집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딸이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살펴봤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였는데 제가 자주 못 찾아뵙고 저는 우리 딸 등을 토닥이면서 그랬어요. 괜찮다, 괜찮다. 다 엄마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다. 그날 우리 딸 집 손님 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 사위가 슬쩍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손녀가 곧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방이 필요해서요. 다른 데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딸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작은 아들 집으로 갔어요. 작은 아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지만 며느리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아파트가 좁아서요. 좀 답답하실 거예요. 작은 아들 집에서 저는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며느리는 저랑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그런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한 번은 부엌에서 며느리가 작은 아들한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계실 거야? 우리 딸도 시험 기간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잠시 후에 부엌에 들어가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님, 오셨어요?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저 물 마시러 왔다 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일주일을 작은 아들 집에서 지내다가 결국 다시 짐을 쌌어요. 자식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자식들도 자기 살림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 늙은 어미가 갈 곳이 없다는 게 서러웠을 뿐이지요. 저는 결국 다시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그곳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만약 그 사람한테 명의를 넘겼다면 지금 저는 정말 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다시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 전과 똑같이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어요.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외로움보다 더 큰 게 가슴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후회예요. 끝없는 후회. 왜 그때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통장을 그렇게 쉽게 건넸을까? 왜 자식들한테 미리 상의하지 않았을까? 매일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그날들을 생각해요. 노인복지관에서 처음 그 우산 아래 들어갔던 그 순간, 다방에서 그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던 그 순간, 결혼식에서 두 아들이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절했던 그 순간, 신혼여행 바닷가에서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매일 밤 저를 울게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꺼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외로운 노인이라고 우습게 보고 다정한 척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무기는 친절이에요.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절절한 약속, 그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뒤에는 다른 얼굴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꿈꾸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움이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외로운 사람은 친절을 사랑으로 착각해요. 작은 관심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생일대의 결정을 한순간에 내려버려요. 저처럼요. 만약 누군가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너무 빠르게 결혼을 이야기한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과 상의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천천히 살펴보고 절대로 통장과 도장은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하지만 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외로움 때문에 모든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안 좋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요. 외로움을 견디면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늙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밤도 베개를 적시며 잠들 거예요. 하지만 내일은 조금 더 강해지려고요. 우리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첫 남편이 남겨준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해요. 여든의 인생이라는 게 참 길지요. 그 길에서 저는 너무 늦게 한 가지를 배웠어요.
누군가가 너무 빨리 천국을 약속한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기 전에 한 번 더 멈춰 서야 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이야기에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고 감동적인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세요.